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좀 생경스러운 분이 한 분 같이 앉아 계시죠.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최윤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동산 기업 아크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맡고 있고, 빌딩 전문 채널 아크TV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10년차 빌딩 전문 공인중개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여튼 대표님, 저는 대표님이 오신다고 하길래 좀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뭐 이런 분을 생각했는데, 야, 굉장히 무슨 모델 같은 젊은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크 부동산의 이 대표님이 이렇게 저희 여의도맨션에 와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래도 저희 채널도 가끔 봐주시고 하는 분인데, 그래도 박 교수님네 채널에서 이 짝퉁 스탠바이미가 뭐냐, 너무 안쓰럽다, 우리가 좀 광고비 좀 드리면서 좋은 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해서 이렇게 협찬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걸 큰 마음 먹고 장만을 했는데요, 이게 유튜브에서는 화면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큰 걸 사야 된다 해서 이걸 어떻게 장만할까 하다가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 우리 대표님 가시고 몇 주 안에 큼지막한 거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께서 주로 하시는 분야가 저도 부동산 쪽에 이렇게 전문가분들, 현업하시는 분들, 학계에 계신 분들 많이 아는데, 저희들도 제일 만나고 싶었던 분야였어요. 빌딩 매매를 굉장히 전문화 하신 곳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꿈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김명성 PD님 아시지만 우리 한 달 버는 거에 임대료로 빠져나가는 게 몇 프로야? 이게 이게 진짜 이거 도대체 누굴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저희들의 조그마한 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들끼리 우리 그래도 다 열심히 일한 다음에 조그만 사옥 같은 거 하나 갖자. 그래서 우리 제발 벌어서 임대료로 내는 이 구조는 탈피하자. 이게 이제 저희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느 분에게 여쭤봐야 되는가 했더니 마침 와서 말씀 주시겠다고 하는 게 꼬마 빌딩이네요. 맞습니다. 네. 이야, 하여튼 저희는 그래서 되게 여러모로 설렜다. 그리고 아마 우리 여의도맨션 애청자분들 대부분이, 시청자분들 대부분이 직장인들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은퇴 앞두신 분들도 많고, 이분들의 공통적인 꿈들이 다 건물주잖아요. 맞아요. 건물주죠. 크고 작은.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꼬마 빌딩이라고 우리는 통칭해서 부르는데, 이 꼬마 빌딩은 어느 정도 사이즈를 말하는 건가요?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거래 금액으로는 500억 미만에 있는 그런 건물들을 얘기를 하고요. 500억이요? 네. 바운더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평수로는 1000평 미만에 있는 건물들을 얘기를 합니다.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이제 대중들에게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200억 미만, 100억 내외, 이런 건물들이 있고요. 사실 거래가 많이 되는 금액들은 100억 내에서 거래가 거의 많이 되긴 합니다. 강남권 같은 경우는 한 200억 내. 답변 듣고 보니까 진짜 꼬마 빌딩이라고 하지만 그 갭도 크고 천차만별이네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꼬마 빌딩이라고 하면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동네에 따라서 같은 평형대인데 강남 쪽은 몇백억 할 수도 있고, 그게 강북에 조금 외진 곳은 몇십억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 차이는 꽤 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꼬마 빌딩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조차도 몰랐던 가장 큰 이유가, 그거는 일단 다른 브랜드 아파트와 달리 우리가 정보가 많이 없어요. 맞아요. 브랜드 아파트는 딱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물어봐도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꼬마 빌딩은 투자할 때 좀 주저됩니다. 근데 많이 전보다는 투명화가 좀 많이 된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이게 이제 이유는 사실 거래를 했던 분들한테만 맡기는 경우들도 있고, 의뢰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 광고를 하고 매물들이 있고, 어떤 중개법인에 가서 브리핑 받는 매물들이 있지만, 각자 다 각 업체별로 브리핑 받는 매물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여러 업체들을 컨택하지 않는 이상 뭔가 이제 정보 비대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얘기를 하면 사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네요. 사실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초과 이익을 거두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네. 왜냐하면 시장에 웬만한 정보는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꼬마 빌딩은 나름대로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개선은 돼가고 있지만 그래도 좀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초과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반도 될 수 있다. 그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귀가 솔깃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꼬마 빌딩은 그래도 접근 좀 하려면 이 종잣돈 이게 조금은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전체 빌딩 매매 가격에 적어도 몇 퍼센트는 가지고 찾아봐야 되는 건가요? 정말 미니멈이라고 하면 한 20% 정도 되는데 20%요? 네. 뭐 근생 건물 같은 경우는 80%씩 최대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뭐 법인을 이용을 하거나 뭐 개인인 경우도 RTI가 맞는다면 뭐 한 70%까지도 대출을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20~30% 정도를 가지고 한번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액은. 나름대로 접근성이 있네요. 네, 그렇죠. 야, 명성아, 이사 준비해. 우리도 한번 해보자. 질러보자. 네. 그러면, 일단, 갑자기 오늘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 개인 상담을 하고 싶은. 저는 좋습니다. 개인 상담도. 왜냐하면 진짜 너무 저희 같은 소상공인이죠. 뭐 저희 스튜디오 같은 데는. 이게 진짜 임대료 부담이 너무 세거든요. 맞아요. 저희도 그래요. 그러세요? 네, 저희 업체도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다 보니까, 되게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꿈이 이제 나중에는 사옥에서 제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고 그게 작더라도. 그리고 대표님 법인 아까 명함 주신 거 봤더니 여기는 임대료 진짜 센 동네던데요. 압구정에 계시던데. 네, 맞습니다. 네.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을 저희가 투자할 때 저한테 이런 선배님들의 충원도 많았어요. 제가 오늘 막 공격 드립니다. 야, 정호야, 무슨 소리, 아파트를 사야지. 꼬마 빌딩은 그러다가 돈 묶여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그 제일 좋은 게 환금성이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 꼬마 빌딩은 경기 좀 나쁘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질 경우 내다 판다고 했었을 때 그 감가상각만 일어나서 손해만 보는 거 아닌지 어떻습니까? 뭐 건축물을 봤을 때 감가상각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사실 꼬마 빌딩 같은 경우도 환금성이 좋은 지역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환금성이 좋은 아파트들이 있듯이 사실 아파트도 멀리 지방으로 가거나 하면 거기도 돈이 묶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꼬마 빌딩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좀 높은 지역에 사시게 되면 환금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사실 부동산 중에서는 비교적으로 제일 안정적인 재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급등락이 좀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시세가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도심지에 있는 땅을 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꾸준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면서 지금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러면 일단 생각보다 저도 이제 접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이제 한두 개 이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체 건물 빌딩에 아주 적게는 20에서 30% 정도까지 있어도 취득이 가능하신 여지는 있습니다라고 말씀 주셨고 그리고 환금성에 대한 걱정을 제가 많이 했는데 그것도 역시 아파트랑 똑같다. 선호하는 지역의 건물이라면 환금성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걱정하셔도 됩니다.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 것들이 통계로도 나름대로 다 증명된 사실이라 말씀 주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브랜드 아파트는요. 그냥 아파트라는 딱 우리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브랜드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씩 있긴 있습니다만 구조 뻔하고 다 뻔해요. 근데 건물은 사실 이걸 지은 건축사나 뭐 설계사를 제가 다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미 기축된 누가 지어놓은 걸 사기도 하고 뭐 새로 제가 직접 짓지 않는 한 다 대부분 그건데 건물의 컨디션 이걸 용도라고 해야 될까 기능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다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개별성이 굉장히 뚜렷한 재화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건축하기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고 뭐 병원으로 지어서 병원을 운영할 수도 있고 오피스로 지어서 뭐 사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주택으로 지어서 거주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용도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쓰임이 가능하고 개별성이 뚜렷한데 이게 같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런 부동산의 컨디션 예를 들어서 뭐 도로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노후화 정도라든지 아니면 접근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 차이도 심하고
선호도 차이도 심해지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꼬마 빌딩 같은 거 구매하러 찾아뵈려고 한다면 사전에 제가 그 빌딩을 단순히 전부 임대줘서 수익성을 목적으로 갑니다라는 것과 아니면 저 같은 경우 저는 뭐 그런 수익성보다는 열심히 방송에서 남 좋은 일 안 시키려는 목적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하고 그냥 편하게 우리 PD님들 방도 만들어주고 스튜디오 또 더 예쁘게 꾸미고 그 목적이 제일 큰데 그런 목적도 같이 말씀을 드려야 편해지는 거네요. 그러신 분들이 오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뭐 임대 사업을 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직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임대에 대한 리스크도 줄일 수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 뭐 전체 5층짜리 건물이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공실이 나면 뭐 2, 3층은 제가 써버리면 되는 거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직영 사업을 하거나 거기에 이제 테넌트를 채워넣을 수 있는 사람이 매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꼬마 빌딩 같은 그렇군요. 경우. 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거. 꼬마 빌딩은 약간 좀 오래된 것들의 건물들이 좀 매물이 보였어요. 저도 뭐 홍대 근처 쪽이나 이런 데 살펴봤더니 그런데 이게 딱 보니까 저 건물을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건가? 뭐 저거 좀 너무 후질군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꼬마 빌딩을 산다는 게 그 건물을 사는 겁니까? 그 밑에 땅을 사는 겁니까? 땅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업계에서는 거의 한 10년 정도 지난 건물은 따로 건물 가격을 매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10년이 넘어가면요? 네, 그러니까 업계에서 거래를 할 때는 그렇고요. 근데 뭐 저희가 이제 기준시가로 건물가를 조회를 한다던가 그러면 건물 가격이 나오기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사실 10년이 지난 건물은 그렇게 건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안 보죠. 그래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매가에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꼬마 빌딩을 매매할 때 물론 대표님 찾아뵙고 자문구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제가 직접 알아본다고 했었을 때는 가능한 한 건물 가격은 인식 안 하는 게 좋은 거네요. 네, 땅값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실거래가 뭐 어플 요새 많이 있잖아요. 뭐 밸류맵이나 디스코나 이렇게 실거래가 토지가를 공개해주는 어플들이 있는데 거기에 기준이 다 토지 평당가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야욕을 드러내야겠네요. 꼬마 빌딩 같은 걸 만약에 저희가 유튜브도 잘하고 우리 PD님들하고 잘 운영했다라고 하면 그걸 바탕으로 꼬마 빌딩을 샀는데 이왕이면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실제 저희 우리 명성 PD도 저랑 10년 가까이 일한 분이시고 저희 진짜 다 가족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다 지분 구조도 이제 다 들어가 있을 정도의 이제 제가 이제 그런 회사로 운영 발전시키는 게 저희가 목표인데 예, 가족 기업으로 키우는 게 그런데 이런 거 하나 우리가 다 회사 돈으로 사놨다가 그게 나중에 잘 되면 우리 뭐 동료이자 뭐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도 뭔가 혜택이 갈 수도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하시게 되면, 거기 그게 이제 재개발됐을 때 받는 보상들이나 이런 게 있겠죠. 사실 근데 저희 중개업체를 찾거나 이제 꼬마 빌딩을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런 투자를 하시지는 않고요. 건물을 매입을 하셔서 직접 지으려고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리모델링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모든 소유주들이 다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거쳐야 할 절차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소유주 의지에 따라서 신축을 하거나 뭐 리모델링을 하거나 건물 부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조금 꼬마 빌딩의 성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한테 초식은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한번 개인 상담을 해본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대표님을 오늘 찾아뵀어요. 찾아뵀는데 종잣돈을 이거 얼마로 우리가 가져왔다고 얘기해야 되냐? 우리 이것도 못 사는 사람들이 이걸로? 우리 저희 PD님 사인 보셨죠? 잠깐만, 100억? 10억? 10억, 오케이. 10억의 종잣돈. 뭐 저희 회사는 부채는 없습니다. 10억의 종잣돈 딱 현금 그동안 모은 걸로 들고 찾아뵀어요.
그리고 목적은 한 개 층 정도는 평으로 따지면 여기 평 해서 한 30평 정도는 네. 스튜디오, 우리 PD님 개인 집무실들, 네. 그다음에 뭐 비품 놓는 함 네. 이런 걸로 30평 정도는 뭐 복층이든 단층이든 간에 네. 우리가 쓰려고 한다. 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은 뭐 외부 저희 지인들 뭐 여의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진 않아요. 그냥 네. 저랑 PD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 살고 있는 집인 여의도 그리고 제 학교인 명지대 네. 그다음에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인 네. 상암동에 있는 네. MBC 네. 여기서만 너무 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네. 마포구네요, 마포구. 마포구군요. 아, 그럼 마포로 하면 되겠네요. 네, 네. 예, 마포구로 정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종잣조는 10억, 30평은 내가 쓸 거고, 네. 그리고 마포구다.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일단은 그 저희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매물들을 아마 브리핑을 좀 드릴 거예요. 네. 근데 당연히 이제 진행하고 있는 매물들은 수없이 많죠. 하지만 이제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매물 브리핑을 좀 드리게 될 건데, 브리핑 받는 건물들은 대략 이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되는 건물일 것 같고요. 그 건물이 다 지어진 건물 기준으로 3, 40억 정도가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한 20억 정도 내외가 되는 그런 건물을 매입을 하셔서 신축을 하시는 방법이 또 있어요. 네. 자기 용도에 알맞게. 네. 그래서 거의 이제 어쨌든 간에 들어가는 총 금액 같은 경우는 3, 40억 정도 내외가 될 것 같고, 토지 평수는 한 40평에서 한 5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매입을 하시게 되면은 한 층의 면적이 한 30평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한 층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임대를 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마포구 내에서도 뭐 그 정도 사이즈, 작은 사이즈들의 건물들이 마포구에 많이 포진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추천하기로는 합정 쪽이나, 예. 네, 저는 좀 확 이렇게 갑자기 뜨고 이런 동네들은 사실 거품이 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뭐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고, 네, 원래 계속 활성화돼 있던 그런 역세권 근처로 좀 많이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저희가 걱정인 게, 네. 우리가 이자 부담이거든요. 네네네. 그럼 예를 들어 그 정도 건물을 만약에 제가 사게 되면 네. 30평은 제가 직접 이용하니까 네. 뭐 지금 임대료 나갔던 건 세이브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매달 어느 정도 이자가 내야 되고, 네. 반대로 그 나머지 부분은 뭐 임대 수익을 좀 걷어서 네. 이게 어떻게 좀 굴러가느냐, 이제 그게 걱정이 되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괜찮은 물건을 매입을 하시면, 사업성 있는 물건을 매입을 하시면 아마 임대료는 아끼실 수 있을 거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으로 이자 정도는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이제 실질적으로 대출 금리가 나가는 게 많이 조금 그래도 낮아져서 한 네. 4점 초반대 지금 대출이 나가고 있어요. 네. 요거는 신규 법인 기준인 거고, 사실 자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낮아질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40억짜리 건물을 샀다. 그러면 10억을 가지고 저희가 매입을 하니까 30억짜리잖아요. 네. 30억에 뭐 4% 정도 하면 이제 1년에 1억 2천, 뭐 약 한 달에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의 이제 그 이자가 발생을 할 텐데, 네. 그 정도는 저 마포구 기준으로 제가 볼 때 50평 정도 건물이라고 하면 연면적이 한 130평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는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자가 조금 더 많이 나오더라도 사실 내시는 임대료는 좀, 네, 아끼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차라리 이자를 내고 그거는 이제 집가 상승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사업 형태로 사용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야, 갑자기 부자 된 것 같기도 하고, 네. 오히려 삶에 의욕이 있는 것도 있네요. 네. 이렇게 딱 이렇게 10억만 모으면, 네. 그래서 찾아뵙고, 네. 상담 딱 받아서, 야, 하면 좋겠다 하면서, 예. 하여튼 너무 뿌듯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 유튜브도 간간히 봐주시면서, 저 모니터 하나 장만해 주시겠다고 찾아와 주신 것도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저희 너무 고맙습니다만, 많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도 진짜 나도 한번 아내랑 또는 남편이랑 열심히 모아서 어느 종잣돈 뭐 또 가끔 그럴 수도 있는 분도 계신가요?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이 그냥 우리 아파트도 팔고 네. 돈 조금 모은 것까지 섞어서 네. 뭐 위에는 내가 자가로 거주하고 네. 밑에 상가 건물 사는 거, 그것도 많이 있나요? 되게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 오, 부분. 그래요? 네네. 오. 실제로도 수요가 많고, 그리고 아파트를 전세 주시고 그 전세금을 가지고
꼬마 빌딩을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이 많은 분들이 점점 더 솔깃할 것 같은데요. 자, 바로 이런 취지로 우리가 아크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님 모시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초식은 이제 우리가 어떤 걸로 꼬마 빌딩을 이해하면 되는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는 좀 빌딩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우리 저기 여의도 맨션 출연해 주시면서 뭐 조그만 어떤 그 뭐 지식이라고 해야 될까? 이쪽 분야에 시사점을 주신다고 해서 자료를 준비해 오신다고 했는데 최근 빌딩 시장의 10년간의 변화와 흐름 이런 거 한번 쭉 짚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부터 일했으니까 일한 지 한 딱 10년 차 정도 되는데 빌딩 시장에는 세 가지 큰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기 그래프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15년부터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 16년도부터 거래량은 좀 많이 늘기 시작했고요. 17년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집권하면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뭐 파리 대책이라든지 6.17 대책이라든지 이런 뭐 황당한 뭐 정말 20번 넘는 그런 부동산 규제가 시작이 되면서 뭐 아파트를 규제하고 주택을 규제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이제 꼬마 빌딩 시장으로 좀 많이 넘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 생각을 해보면 30대, 40대들이 정말 아파트 투자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온 그 수요들이 굉장히 젊은 거예요. 그래서 그 2017년이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빌딩 투자 시장의 연령대를 굉장히 낮춘 변곡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젊은 분들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빌딩과 관련된 그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빌딩 시장에 굉장히 2015년도 이전에는 되게 폐쇄적이었거든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시세를 알려고 해도 지금 같은 경우 뭐 실거래가의 어플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보면 주변이 얼마에 팔렸는지 이런 게 나오는데, 그때 제가 일할 때만 당시에 해도 저희가 시세 조사를 하려고 하면 등기를 다 뗐어요, 그 주변에 있는. 네, 그래서 저희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가 2006년부터 시작됐으니까 그 이후의 것들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등기를 떼서 뭐 땅평수랑 계산해서 주변 시세를 파악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되게 그런 것도 많이 이용을 하게 됐고, 젊은 소비자들이. 그러면서 좀 빌딩 시장이 되게 투명해지는 그 거의 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저는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변곡점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2020년도에 생겼던 코로나 팬데믹인데, 갑자기 여기도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도부터 거래 건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20년도에 팍 뛰었어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21년도까지도 계속 피크를 찍었고, 그러면서 지금 22년도에 내려왔는데, 그때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막대하게 막 풀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도 많이 막 생겨났고, 그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이 뭐 건물을 산다든지 아니면 지어진 건물에 굉장히 비싼 임대료를 주고 통임대를 들어간다든지 이러면서 임대료 시세도 올라가고, 거기에 뒷받쳐서 지가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고,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뭐 교수님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실물 자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주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돈이 확 몰리게 되면서 2, 3년 동안 거의 지가가 한 두세 배 정도 상승하는, 그렇게 되게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과열된 시장이었는데, 그때 정말 매입하신 분들이 좀 돈을 버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빌딩 중개인들도 정말 뭐 저도 이제 거래를 많이 하는 편에 속하긴 했지만, 뭐 매주 거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계약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잔금도 치러야 되니까 뭐 준비해야 될 프로세스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너무 바빴습니다. 한 1년, 2년 동안은. 네. 이때 그 건물을 매입하신 분이 돈을 좀 버셨다고 했는데, 이때는 매입을 하고 나서 시세는 올랐겠지만 그 시세가 내가 아직 주문이 들어온 건 아닌데 그것도 돈은 번 거다라고 간주해도 될까요? 아니, 파신 분들도 많아요. 파신 분들. 네, 되게 이때부터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손바뀜의 시점들이 되게 빨라졌다고 보여져요. 지가가 상승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한이 계속 들어오니까 뭐 만약에 100억에 샀는데 6개월 있다 150억에 판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도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6개월 뒤에 150억, 되게 50억 벌고 다시 파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때 진짜 시장이 엄청 뜨거웠네요. 네, 굉장히 과열돼 있었던 것 같고, 같은 물건이 한 해에 막 3번씩 팔리고 이런 경우도 같은 물건이요?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올라서. 아니, 같은 물건, 야.
자, 그러면 코로나 때는 이렇게 뜨거운 시장, 그래서 동일 매물이 한 번에 몇 번씩 거래가 됐을 정도의 과열 시장이었는데, 그러면 엔데믹이 본격화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금리 상승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엔데믹이 시작되면서 22년부터 23년까지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어졌잖아요. 빅스텝이든 자이언트 스텝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2022년 하반기부터 거래량이 급감을 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불안감 때문인 것 같아요. 뭐 매수인들이 대출을 뭐 2, 3% 받고 사다가 막 4, 5%씩 주고 살려고 하니까 뭐 불안감에 매수를 하려고 하시다가도 스탑을 하고, 뭐 아니면 고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셔서 시장에 급매가 나올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관망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고, 근데 생각보다 급매물은 또 안 나오고. 그러니까 매도인들은 버티고 매수인들은 기다리고 이런 시장이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래가 완전히 급감이 됐었고, 이때 저는 이제 꼬마 빌딩 시장의 건물주들이 체력이 좀 대단하다 이렇게 좀 많이 느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이제 거의 2023년 상반기까지 거의 쭉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2023년 하반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보면 뭐 연준이 계속 금리를 동결을 하고, 그리고 한국은행도 이제 더 이상 안 따라갈 것 같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금리에 적응을 하더라고요. 이때 저도 22년도 이 급감하는 시기에 저도 건물을 매입을 해서 그때 처음에 쓰던 금리가 한 3% 초반이었는데 거의 5% 이상까지도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저는 더군다나 신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자를 생으로 그냥 지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지금 와서 또 4, 5%라고 생각을 하면 아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하면서 지금 적응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적응을 했는데 뭐 소비자들도 적응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천히 좀 거래량은 좀 증가를 하고 현재는 시장이 좀 많이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3년도 말부터 조금 회복을 해서 올해 초도 분위기가 좀 좋고요. 다만 그 양극화 양상이 굉장히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는데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뭐 이런 주요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신고가, 최고가가 계속 생기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여기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를 꼽으세요? 뭐 압구정 로데오나 성수, 뭐 아니면 신사, 청담 이런 지역들이죠. 강남이네요. 네, 강남 중에서도. 근데 이제 강남 중에서도 강남 서초 내에서도 선호도가 되게 낮은 지역 이거나 아니면 건물의 조건이 좋지 않다. 뭐 조건이라는 거는 컨디션이란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접한 도로라든가 입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건물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빠지고 있어요, 오히려. 네, 지금 그래서 강남 내에서도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뭐 교수님도 이제 여러 영상에서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에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실제로 많이 느끼고 있고요. 강남 안에서도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사옥이 있을 마포는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벌써 사옥이 있는. 마포도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급감을 했습니다. 마포구 거래량이 거의 강남 못지 않았었는데요, 원래는. 근데 그 부분이 되게 많이 줄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실거래가 앱을 켜서 그 뭐 한 23년, 24년 것만 딱 조회해서 보시면 바로 딱 뚜렷하게 나타나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변화되는 빌딩 시장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양극화 하면 되고, 또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이게 양극화 현상에서 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높은 부동산을 투자를 누구나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은 모자른데 그런 부동산을 사고 싶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랑 공동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들인 거고, 돈이 있으신 분도 사실 이게 고금리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를 좀 줄이려고 그런 차원에서 공동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슈카한테 전화 좀 한번 드려보고. 저희 유튜버들도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것도 가능하겠네.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는 다 같이 이용을 할 거 하나 해놓고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유튜버인 뭐 실제 그분이 관계는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요 뭐 슈카님이나 아니면 뭐 김 작가님이나 우리 이강수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다 같이 취득하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되게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동 투자를 해서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쉐어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목적이 있다면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들은
공투를 모집하는 업체들이나 중개법인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조인을 시켜서 거래를 그러니까 공투를 하고 이렇게 예.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관계없는 분들끼리 공동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게 네. 사실 사람이 돈이 들어가면 비이상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잖아요. 생각도 다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정도 다 다르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게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민감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하네요. 공중파 진행은 제가 하는데 현업에 계신 분이 더 조심을 하니. 아니 뭐 저는 오늘 너무 뜨겁게 얘기하셔서 이거 나중에 편성할 때 우리가 너무 또 업에 계신 분의 또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걸 좀 반영해서 자르기도 죄송스럽고 했는데 오히려 조심하시고 제가 오히려 뭐 좀 해주세요라고 하고 그러지 마시고 공투로 해서 건물을 취득했을 때 문제가 있었던 사례 하나 익명으로 얘기해 주셔도 되잖아요. 뭐. 공투가 있어서 그냥 뭐 문제가 있었던 사례라기보다는 그냥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들을 그냥 말씀을 쭉 나열을 해드리면 뭐 다 같이 매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매입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얼마에 팔고 싶고 어떤 사람은 얼마에 팔고 싶고 이런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거를 미리 정해준다고 하더라도 뭐 나중에 가서 바뀔 수 있는 게 사람 마음인 거고, 그리고 뭐 이거를 뭐 주주간의 계약서로 만약에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안 되면 못 파는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를 매입을 해가지고 사실 되팔고 나서 이걸 점프 목적으로 공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시장이 좋을 때는 그게 됐겠죠.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 그게 안 팔리면 그냥 여러 사람들끼리 건물을 뭐 반려 건물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네, 쭉 가져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니까 그게 오히려 돈이 묶이는 셈이 된 거죠. 근데 그 중에 누구는 싸게라도 던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런 공동 투자에 대해서는 좀 믿을 수 있고, 자기가 이제 관계가 이미 있는 사람들하고 하는 거는 저는 뭐 오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어지네요. 뒤에서 또 공투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서 그거에 대한 거는 또 한번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투는 그런 리스크가 하나 더 있는데 공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선망하는 지역에 물건 큰 건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었을 때의 수익률이 생각보다 단독 투자로 좀 약간 교외 지역에 투자했을 때보다 더 좋아지는 건 확실합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안정성은 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차익이 크지 않은 게, 뭐 같이 공동으로 법인을 매입을 한다. 그러면 이제 법인으로 어차피 돈이 다 귀속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져오려고 하면 거기서 또 세금이 발생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익은 정말 많은 차익을 보지 않는다면 세금을 2번 내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맞습니다. 법인세를 내고 그 다음에 소득세를 내고 가져와야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공투도 사실 좀 고민은 되겠네요. 여러 부분에서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빌딩 시장에서 일어나는 흐름 중에 하나는 양극화. 같은 동네도 달라지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투에 대한 붐이 요즘 일어났던 흐름인데 주의해야 될 점도 많다 말씀 주셨고, 세 번째가 뭔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공동 투자에 대한 컨설팅도 있지만,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이유는 그렇습니다. 노후화된 건물과 신축 건물의 가격 차이가 꽤 심해요. 그렇다 보니까 신축 건물 같은 경우 다 임대료가 세팅이 돼 있고 임차인도 다 받아져 있고 그냥 사가지고 하려고 하면 싼 가격에는 안 팔겠죠. 이미 세팅했던 그런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게 측정이 돼 있고, 그게 아니면 이제 노후된 것들을 사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건축행위라는 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겁도 많이 나고, 뭐 교수님도 들어보셨을 텐데 뭐 공사하다가 잘못되면 뭐 시공사 도망가고 뭐 이런 얘기들 되게 그 불안에 떠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시는 건물 짓지 않겠다라고 10년 말씀하시는 분이 늙는다 많아요. 뭐 이런 것들도 많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업체들을 좀 찾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컨설팅 업체들이 좀 많이 늘어났고, 뭐 건축행위를 하려는 수요가 증가됐다는 건 사실 저는 건축행위는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행위를 해서 노후된 건물을 가치 상승시키는 건 정말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래요. 그러니까 그 상승기 때 건물을 싸게 매입을 해서 짓고 그 다음에 팔고 이렇게 되게 단기간에 사고 팔고 하는 수요들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차익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게
부동산 상승기 때는 가능했던 일이지만 사실 저는 지금부터 몇 년은 그렇게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단기간의 차익을 보는 것 같은 경우는 봐도 되게 미미하게 볼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도 많이 조장을 하죠. 중개법인에서도 많이 조장을 하고 컨설팅 업체에서도 조장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업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에 매입을 해서 얼마에 팔아줄게 라는 그런 것까지 하는데 이게 투자이익을 보장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장이 좋을 땐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가 이제 부동산 트렌드 중에 하나로 꼽는 거는 컨설팅 떠오르고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컨설팅의 범위에는 어느 건물을 추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건물을 신축으로 짓는 부분에까지도 여러 가지 케어를 해 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다 완공됐는데 뭐가 망가졌고 뭐가 안 좋고 뭐가 이런 상황인데 그런 거는 컨설팅 업체에다가 제가 확인하고 얘기를 하면 거기서 그 건설 시공사에게 다 클레임 걸어서 다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 해결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컨설팅이라는 게 정말 잘 받아야 되는데 저는 사실 중개법인에서 이 건축에 대한 컨설팅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건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볼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중개인들이 건축 공부를 하신 분들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이 정도입니다. 어떤 물건을 중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신축하면 뭐 이런 수익률이라든가 임대를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개인들이 컨설팅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플랜인데 설계사를 만나고 시공사를 소개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컨설팅에 녹이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 빌딩 전문으로 중개하는 중개인들은 원래 하고 있었던 일들이에요. 근데 이게 컨설팅이라는 어떤 상품으로 되면서 소개를 해주고 뭐 시공사를 소개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공사를 맡아서 하는 거를 중간에서 많이 소개를 해주니까 이제 핸들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업체가 꼭 좋다고 할 수는 없고요. 되게 그렇다고 컨설팅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컨설팅을 통해서 나한테 오는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인지는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공부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참 저희가 운이 참 좋다. 좋은 분이 오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게 제가 만약에 업에 있는 사람이라면요. 지금 사실 업황이 좋은 게 아니시잖아요. 방금 설명 주셨잖아요. 옛날에 2020년도 그때는 제가 정말 바빴고요 라고 얘기하셨다가 최근에는 거래 절벽이고요. 소강 상태고요. 말씀 주셨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다시 좋아집니다. 이런 얘기들 막 흔히 말해서 뻥카 날리기가 쉬우실 수도 있는데 당분간은 이쪽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 얘기 해주셨고 그리고 컨설팅이라는 명분 아래 여기까지만 투자 수익 보장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건 위험한 거잖아요 라는 얘기를 업을 하신 분 입에서 얘기해 주시니까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네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요즘 또 한 가지 특이한 걸 봤어요. 여기저기서 진짜 저도 농담이 아니었어요. 배우고 싶었던 것도 있거든요. 너무 임대료가 많이 나가요. 진짜 이 임대료 안 내고 진짜 약간 대충 왕창 껴서 사볼까 생각을 했더니 빌딩 투자 강의들이 여기저기 좀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강의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많아졌어요. 최근 한 2, 3년 만에. 그리고 중개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그냥 일반 투자자들 그냥 사고팔고 해보셨던 분들이 강의를 그 나름의 이제 경험들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해서 잘 골라 들었으면 하고요. 정말 초보라고 하면은 한번 들어볼 만은 합니다. 근데 강의료가 꽤 비싼 곳은 비싸요. 100만 원에서 50만 원 뭐 이 정도 사이가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은 큰 영향가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요새 미디어에서 너무 많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유튜브든 뭐 블로그든 카페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기초적인 것들은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게 예비 건물주들끼리 같은 이제 건물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끼리 커뮤니티를 쌓기 위한 목적이라면 저는 그거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면 어떤 건물을 저희가 이제 뭐 중개법인 통해 가지고 뭐 부동산 통해 가지고 받았을 때 정말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이 물건 어때?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투자에 어떻게 보면 안정성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 업에 있는데 뭐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뭐 실질적인 솔직한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저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원래 이제 꼬마 빌딩이라는 재화 자체가 그렇게 단기로 투자하는 재화가 아니에요. 주식이나 네, 그런 네, 코인이나 이런 것들처럼 그런 재화가 아니고 조금 그래도 3년에서 5년 정도는 보고 투자하는 투자 그 상품인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비정상적인 시장을 겪으면서 좀 많이 좀 왜곡이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고, 그런 얘기들을 저도 저의 유튜브 채널 나와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 연령대는 앞서 이제 좀 많이 낮아졌다 이 얘기 해주셨어요. 네, 2017년도부터 낮아지기 시작해서 점점 낮아지는 것 같고, 요즘 하셨던 것들 중에 건물 사러 나한테 찾아왔던, 우리 회사에 찾아왔던 고객 중에 제일 어렸던 나이 몇 살?